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과학 문제풀이를 맡은 담당 유동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마음적으로 많이 응원합니다. 문제풀이를 맡으면서 쭉 문제를 제가 한번 쭉 분석을 해보면, 1차 문제랑 2차 문제랑 문제 유형이 거의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돼서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1차 문제를 잘 풀어보시면 2차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차 문제에 좀 더 열심히 집중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오프라인에서 저랑 공부를 했던 친구들도 있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저를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어디에다 기준을 맞출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저를 다 처음 만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론부터 기초적으로 하나씩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고 중요한 건 필기 꼭 해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읽으시면서 이렇게 밑줄 치는 습관을 꼭 잘 들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들어갈게요. 1번 문제를 보시면, 자동차 에어백이 사용되면 물체의 속도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가 뭐냐 물어봤죠. 자, 여러분들 꼭 요거 체크해 두세요. 속도 변화를 우리나라 좀 더 쉬운 말로 뭐라 할까요? 가속도라 합니다. 그러니까 가속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둘 게 속도 변화량이지 어떤 특정한 빠르기에 또는 느리기를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속도는 속도 변화량입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을 꼭 체크해 두시면 답은 금방 나오겠죠? 답은 몇 번일까요? 가속도 센서겠죠. 그죠? 그래서 속도 변화를 감지한다. 가속도 센서. 근데 여기서 온도 센서는 온도 변화를 그죠? 감지하는 센서겠죠? 이온은요. 이온 센서는 좀 알아둘 것도 있는데, 이거는 농도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문제에서는 가속도 센서랑 온도 센서가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화학 센서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체의 변화나 어떤 그런 상황의 변화를 감지하는 그런 센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번 문제는 그다지 어렵지 않고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문제에 답이 다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발전 방식은, 발전이라는 게 뭐죠? 전기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근데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태양의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직접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 광전 효과. 여기 광전 효과가 너무너무 유명한 용어입니다. 광전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태양 전지를 이용한다? 그럼 여러분들 쭉 봐도 답은 태양과 관련되어 있는 건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4번밖에 없죠. 자, 그런데 광전 효과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정도는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광전 효과는 이렇게 금속 표면에 빛을 쏘이면 금속이 표면에 있던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가는 그런 현상을 광전 효과라고 합니다. 이 튀어나간 전자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 이게 바로 태양광 발전입니다. 조력 발전은 뭘까요, 여러분들? 조력 발전에서 여러분들 서해안 가시면 밀물과 썰물이 있죠. 그 밀물과 썰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조석 현상이라 그래요. 조석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조석 현상에 의해서 밀물과 썰물이 오고 가는 그 어떤 밀물 썰물의 그 흐름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장치가 조력 발전이고요. 풍력 발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람이 불어서 거대한 풍차가 돌면서 그 안에 터빈이 있습니다. 그 터빈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원자력은 여러분들 잘 아실걸요? 우라늄. 네, 우라늄은 원소 번호가 92번입니다. 이 우라늄이 핵이 분열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낸 거죠.
그 분열된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일 거예요. 물을 끓여서 그 물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터빈을 돌리는 방식. 그게 바로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아마도 만약에 태양광 발전 나오고 그러면 뭐 원자력 발전이 다음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3번 문제도 이렇게 간략하게, 2번 문제도 간략하게 정리됐습니다.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 문제. 어렵죠? 어려워 보이죠? 3번 문제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문제 볼게요. 자,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어떤 태양의 무슨 궤도? 타원 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행성의 공전 속도는 태양과 가까워지면 빨라지고 태양과 가까워지면 빨라지고 멀어지면 느려집니다. 라고 해서 힌트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행성의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어디일까요? 자,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태양이 여기 있고 지금 이 행성이 타원으로 공전하고 있죠. 그죠? 타원으로 공전하고 있을 때, 자, 여기 B점이 있을 때가 태양과 거리가 제일 짧죠. D점이 있을 때가 태양과의 거리가 제일 멀죠. 우리는 요 가장 가까운 점, 요 B점을 우리는 무슨 점이라냐면요, 근일점이라 그래요. 근일점이란 용어도 좀 꼭 알아두셔야 되고, D점을 무슨 점이라냐면 원일점이라 그럽니다. 근데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을 물어봤죠? 어디서? 여기서 이미 답을 다 줬어요.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입니까? B점이죠. B점에서 속도가 제일 빠르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이 문제에서 나오는 이론이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아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무슨 법칙? 예, 케플러 법칙을 말하는 거죠. 케플러 법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 가지 정도는 그냥 이름이라도 꼭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름 정도만 여러분들이 교과과정 공부하면서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그 뒤에 그 법칙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게 몇 개 나올 거거든요. 그 뒤에 법칙이라고 붙은 용어들은 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살아가시면 꼭 학교 공부를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법칙이 케플러 법칙이에요. 그래서 케플러 법칙 제1법칙이 뭐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무슨 궤도 법칙? 타원 궤도 법칙. 타원 궤도 법칙. 제2법칙은 뭐죠? 제2법칙은 먼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제3은 세 번째 법칙은요, 조화의 법칙입니다. 조화의 법칙은 뭐죠? 주기의 제곱은 행성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그러거든요. 그 주기의 제곱은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여기서 긴 반지름은 선생님이 여기 쓴 거는 R1과 R2는 반지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요걸 다시 지울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짧은 반지름, 여기서 여기까지가 긴 반지름, 여기서 여기가 짧은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라는 게 케플러 법칙이 세 가지입니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또 근일점에서는 속도가 빠르고 원일점에서는 속도가 느립니다. 만유인력은 어디가 더 셀까요? 만유인력도 당연히 B에서 더 세겠죠. 왜?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래서 요런 문제도 요번에 공전 속도를 물어봤으면 어디서 힘을 가장 많이 받을까요?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 정도도 여러분들 이렇게 케플러 법칙, 타원 궤도 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조화의 법칙, 요 세 가지는 이름만이라도 알아두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하면 더 많은 내용을 해주고 싶은데 온라인상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또 이렇게 뭔가 좀
저도 좀 느낌이 좀 달라요. 다른데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제가 최대한 중요한 거 정도는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들어갈까요? 4번 문제. 문제 보세요. 그래프는 수평면에 놓인 질량 2kg의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뭐에 따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이 물체에 나왔네요. 이 물체에 뭘 물어봤습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하고 물어봤죠. 자, 근데 여기서 주어진 조건은 힘밖에 없어요. 힘하고 뭐하고 질량하고 두 개의 조건을 줬습니다. 그러면 요 두 개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도 케플러 제1, 제2, 제3 법칙이 있는 것처럼 뉴턴도 운동 제1, 제2, 제3 법칙이 있어요. 그 중에서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요 가속도 법칙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잠깐 가속도, 우리 여러분들 가속도의 정의가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죠? 속도의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속도의 변화량은 뭐에 비례할까요? 여러분들 혹시 질량이 크면 속도가 잘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그죠? 질량이 크면 잘 변할까요? 질량이 크면 속도 변화가 잘 없습니다. 즉 속도 변화가 작죠. 그 얘기를 우리는 수학적으로 질량과 속도 변화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질량분의 반비례 관계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쓰죠. 속도 변화량은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또 표현할 게 뭐죠? 속도 변화량은, 자, 요다 쓸까요? 네. 속도 변화량은 또 뭐하고도 비례할까요? 속도 변화량은 뭐하고도 비례하냐면, 여러분들이, 자, 어떤 물체한테 힘을 세게 주면 속도가 많이 변할까, 적게 변할까요? 힘을 세게 줄 때랑 약하게 줄 때랑 속도 변화는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힘을 세게 준 놈이 속도 변화량이 크겠죠. 그래서 속도 변화량은 뭐하고도 비례하냐면 힘하고도 비례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합하면 속도 변화량은 질량분의 뭐가 되죠? 힘이 되고, 이 속도 변화량을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쓴다 그랬어요? 가속도라고 쓴다 그랬죠? 그래서 가속도는 이제 질량분의 뭐가 돼요? 힘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질량분의 힘이 돼서 이제 이걸 간단하게 이시각적으로 이항시켜서 힘은 뭐 곱하기 뭐죠? 뭐 곱하기 뭐예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됩니다.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알려준 거 뭐 있을까요? 힘도 알려주고 질량도 알려줬잖아요. 그죠? 자, 힘은 얼마? 몇 뉴턴? 4뉴턴는 질량은 몇 킬로그램? 2킬로그램. 그쵸? 곱하기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그쵸? 가속도는 얼마 나오죠? 4는 2 곱하기 얼마 해야 돼요? 2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가속도는 얼마? 2m/s 제곱이 나옵니다. 왜 가속도 단위가 m/s 제곱인지 또 그때 오프라인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은 가속도의 단위는 m/s 제곱이구나, 이렇게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여러분들 속력의 단위가 뭐였어요? 속력의 단위는 m/s입니다. 가속도의 단위는 m/s의 제곱이라고 해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으로 알고 계시고, 나중에 왜 이렇게 됐는지는 선생님이 오프라인에서 다 그때 옛날에 설명했지만, 지금은 가속도는 이렇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도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 문제, 자, 5번 문제. 다음에 설명하는 반도체 소자는 무엇입니까?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킨 구조예요. 전류가 흐를 때 빛을 방출해요 라는 단어. 그쵸? 여러분들 보기 1번 볼까요? 부도체, 2번 자성체, 3번 초전도체, 4번 발광 다이오드. 이 다이오드라는 게, 다이가 두 개란 뜻이고요. 오드가 극이란 뜻이에요. 극이 두 개가 있습니다. 즉 지금 보시면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를 두 개를 접합시켰다 그랬죠? 그래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접합시켜서 만든 구조는 여러분들 4번 발광 다이오드라고 보시면 돼요. 좀 어렵겠지만 이거는 그냥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반도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의 뜻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시험 문제 그나마 나올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순수 반도체에다가 이 순수 반도체에다가 조금 더 불순물을 첨가해서 만든 게 바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예요. 근데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는 어떤 거를 말하냐면 P형 반도체는요 어떤 불순물을 첨가해서 만든 반도체냐면 여러분들 그 주기율표에서 몇 족? 13족. 네, 주기율표에 있는 13족. 뭐 예를 들어서 붕소 같은 것들을 첨가해서 만든 게 바로 P형 반도체고요. 그래서 이 P자가 포지티브의 약자예요. 포지티브의 약자고, 자, 그 다음에 무슨 반도체? N형 반도체예요. N형 반도체는요, 15족을 도핑해서 만든 겁니다. 뭐 15족의 대표적인 거 뭐 인도 있지만 일단 인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붕소고 얘는 붕소, 그리고 얘는 인.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반도체에다가 순수 반도체는 실리콘으로만 만들어진 반도체거든요. 그 반도체에다가 13족을 첨가하면 P형 반도체, 15족을 첨가하면 N형 반도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두 개를 접합시킨 구조. 그래서 그게 다이오드라 그래요. 다이오드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는 요 문제를 통해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접합시킨 거는 다이오드구나. 빛을 내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딱 알고 계시면 되죠. 부도체는 여러분들 아시죠? 고체일 때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들. 초전도체는요. 초전도체는 온도가 너무 낮아. 어떤 특정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저항이 0이 됩니다. 저항이 0이 돼서 강한 전류가 흐르고 강한 전류가 흘러서 강한 자기장이 형성되는 그런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그래요. 자성체는 자성을 띠는 물체를 말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여기서 여러분들 요건 한 번 정도는 좀 체크해 두시고 가세요. 오늘 다시 한번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첨가해서 만든 거다. 요 정도. 두 개를 붙여서 만든 게 다이오드다. 그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들어갈까요? 6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책을 보시면서 만약에 지금 단시간에 필요한 부분, 원래 과학은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원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묻는 문제를 풀어가는 게 순서인데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시간이 워낙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단편적인 지식을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하는 정도밖에 안 돼서 좀 답답하지만 지금은 빨리 조금 더 여러분들 시간을 투자해서 조금 더 빨리 익힐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맞춰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빨리 익히되 되도록이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으면 또는 새로운 거를 배울 수 있으면 그런 기회가 되는 방향으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죠. 6번 문제도 이것도 연력학 제2법칙에 해당된 내용이에요. 근데 또 가만히 읽어보면 또 당연한 거거든요. 열은 항상 어디서 어디로 흐르죠? 고열에서 저열로. 온도가 높은 데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뭐가 이동하는데 그게 열이거든요. 근데 그게 고열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열을 먼저 Q1이란 열을 주면 열을 흡수해서 자, 뭘 했답니까? 워크를 했대요. 일을 했답니다. 일을 하고 저열원으로 열이 빠져나가겠죠. 그죠? 저열원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때 효율이 여기 나와 있죠. 효율이 몇 프로? 20%인 열기관이 고열원에서 얼마를 줬대요? 1000J를 열을 흡수했다면 일로 나가는 거는 얼마가 나갈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20%가 무슨 뜻이에요? 20%. 여러분들,
지금부터 혹시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A%란 단어는 100분의 얼마? 100분의 A라고 쓰시면 돼요. 이게 퍼센트가 원래 예전에 선생님이 한번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죠? A 퍼센트 해서 이 퍼가 이런 이 슬러시를 의미하고, 그래서 이걸 다시 선생님이 어떻게 썼죠? 그때 A 퍼센트가 뭐예요? 100이죠. 센트는 100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100분의 A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 20%는 무슨 뜻일까요? 20%는 무슨 뜻일까요? 자, 100분의 얼마? 20입니다. 효율이란 말은 내가 100을 줬는데 20만 일을 했고 나머지는 저열로 나갔다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100분의 20이야. 근데 얼마 줬어? 이번에는? 일을 얼마 줬어? 1000주를 줬습니다. 그러면 1000주를 줬으니까 20%가 되려면 몇 줄만큼 일을 해야 돼요? 네, 그렇죠. 200줄만큼 일을 해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1000줄이 들어가고 여기서 200줄이 일을 했대요. 그러면 일로 얼마 나갔습니까? 1000에서 200을 빼면 얼마 나올까요? 800줄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800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뭐 공식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열효율 공식은 열효율 공식이라는 게 뭐예요? 처음에 열을 가해준 열에서 한 일의 양을 곱하고 그걸 곱하기 거기다 100을 하면 그게 열 효율이거든요. 근데 굳이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요식을 이용해서 준 것과 쓴 게 얼마고 남은 게 얼마니? 그런 뜻이에요. 그게 열 효율 20%의 의미입니다. 그러셨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생각하셔서 이제 다음부터 퍼센트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A% 뭐라고요? 100분의 A. 30%는요. 100분의 30.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6번 문제도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 다음 중 양성자 한 개와 전자 한 개로 구성된 양성자 한 개와 전자 한 개로 구성된 수소 원자의 원자 모형은 하고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양성자는 무슨 전기띠죠?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띠입니다. 전자는 무슨 전화 띄어요? 마이너스 전화를 띄죠. 그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한 개씩 있는 건 다 몇 번? 1번밖에 없네요. 그죠? 1번밖에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건 뭐죠? 요건 뭐죠? 요게 뭘까요? 여러분들 요게 바로 무슨 자죠? 중성자입니다. 중성자. 그래서 수소 원자 핵에 중성자가 있는 것도 있고요. 여긴 중성자가 하나 있으면 우리 이런 걸 무슨 수소라고 그러죠? 이걸 우리는 중수소라고 그러고요. 양성자 두 개고 중성자 두 개고 양성자 한 개 있어요. 전자 한 개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무슨 수소라고 그러죠? 삼중수소라고 그래요. 자, 얘를 지금 여기 위에 여기 왼쪽에 쓰는 요 숫자는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요. 무슨 번호? 얘가 원자 번호. 원자 번호는 무슨 수대로 나열했다? 양성자 수. 그렇죠? 그래서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입니다. 양성자 수가 곧 원자 번호고. 그래서 요 1은 그걸 의미하고요. 요거는요. 요 1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질량수라고 그래요. 질량수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질량수는 뭐냐면 양성자에다가 누구를 더한 값? 중성자를 더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표시했습니까? 요건 제가 빨간 걸로 쓸까요? 얘는 지금 어떻게 표시했어요? 얘는 지금 이렇게 수소 1번이고 양성자 하나, 중성자가 없으니까 1이 됐죠. 얘는요. 수소 양성자가 하나니까 1번이고 양성자랑 중성자가 있으니까 두 개 더하면 한 개씩 더하면 2가 될 거고요. 얘는 어떻게 쓸까요? 얘도 마찬가지네요. 양성자가 한 개 있으니까 수소고요. 중성자가 두 개니까 하나, 둘, 셋. 자, 얘는 삼중수소 표시하시면 되고요. 얘는 뭘까요? 얘는 양성자가 몇 개예요? 양성자 몇 개죠? 두 개죠. 양성자 두 개면 원자 번호 몇 번? 2번. 원자 번호 2번이면 헬륨이죠. 헬륨. 오케이. 그럼 얘는 헬륨 2번에다가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니까 여기다 뭘 쓸까요? 포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요것도 좀 쓰시는 방법도 좀 알아두세요. 중수소를 이렇게 쓰고 삼중수소를 이렇게 쓴다. 헬륨은 이렇게 쓴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면
또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다음 문제, 다른 문제 푸는데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7번 문제도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됐고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오프라인에서 맨날 강조했던 건 여러분들 주기율표, 그쵸?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랑 처음 만났을 때 맨날 했던 거 공부한 거 있으시죠? 이게 저랑, 처음 본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저랑 예전에 오프라인에서 저랑 수업을 몇 번 했던 친구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주기율표를 꼭 외워주세요. 그래야 화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알아야 화학이 쉬워집니다. 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기율표랑 원자의 구조, 그 다음에 이온결합, 공유결합, 뭐 이온이 되는 과정을 이런 것들을 그때 항상 오리엔테이션으로 제가 수업을 했던 거가 있을 겁니다. 그거 혹시 필기하신 분들은 그거 한번 잘 보시면 거기에서도 그런 내용도 또 더 있으니까 더 추가로도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8번 문제 볼게요. 자, 8번 문제 볼까요? 다음은 설명하는 물질은 뭘까요? 이 물질의 고체 상태는 드라이 아이스다. 드라이 아이스 우리 주변에 많이 많죠? 그렇죠? 베스킨 어디 가면은 아이스크림 사면은 뭐 하나씩 주죠. 그게 이제 드라이 아이스죠. 자, 탄소 원자 1개와 산소 원자 2개로 결합된 물질이에요. 자,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쓸까요? 그죠? 드라이 아이스, 탄소 원자 1개랑 산소 원자 몇 개? 2개가 돼 있는 거. 우리 이걸 이산화탄소라고 부르죠. 그래서 답은 이산화탄소 몇 번? 3번이죠. 자, 여기서 물질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소는 어떻게 써요? 원소 기호는 H죠. 그러나 수소 물질은 뭐예요? H 뭡니까? H2라고 쓰셔야 되겠죠. 오존은요? 여러분들 오존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오존은 O3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폴리에틸렌은 고분자입니다. 그래서 고분자라서 이거는 그냥 고분자 물질이에요.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플라스틱 같은 거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닐 이것도 쓸 때 쓰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폴리에틸렌의 일부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오존, 수소, 이산화탄소 다 여러분들 이거 다 여러분들 쓰실 줄 아셔야 되고 추가로 여러분들 더 알아두실 게 메테인 어떻게 써요? 메테인. 여러분들 메테인은 꼭 쓰실 줄 아셔야 돼요. 메테인 어떻게 쓰죠? CH4라고 쓰고요. 암모니아 어떻게 써요? 암모니아 어떻게 쓸까? 암모니아 NH 그렇죠. 3죠. NH3. 물은 다 아시죠? H2O. 제가 저번에 물이 왜 H2O인지 공유결합으로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또 알아둘 게, 우리가 상천할 때 바르느냐, 과산화수소, H2O2.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고, 질소 어떻게 써요? 질소는 N2. 그쵸? 산소는 O2. 이렇게.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여기 있는 물질들은, 다 우리 이런 물질들 여기서 쓴 물질들을 다 선생님 이거 그때 무슨 결합이라 그랬어요? 있는 물질들을 다 선생님이 무슨 결합? 공유 결합이라고 그랬죠?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들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이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친구 이름 알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 이름을 좀 이렇게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8번 여기까지 하고요. 9번 문제. 금방 나왔네요, 또. 나왔네요. 다음은 메테인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아까 선생님 금방 말했죠? 메테인, 무슨 결합? 공유 결합. 선생님, 공유 결합이 어떻게 된 거예요? 탄소 같은 거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 우리 주기율표 외웠잖아요. 그죠? 주기율표 외워서 탄소 같은 거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 4개입니다. 그래서 4개 선생님 표시 이렇게 해줬죠. 하나, 둘, 셋, 4개 표시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수소가 하나씩 4개가 왔네요. 그래서 수소가 1개씩 왔는데 수소는 전자가 몇 개예요? 수소는 전자 1개잖아요. 그래서 수소가 자기 거 하나씩 가지고 와서 요렇게 자기 거 하나씩 가져와서 요렇게 결합한 거를 우리 그때 선생님이랑 공유 결합으로 설명해 드렸죠. 그럼 여기를 가만 봤더니 요거는 그냥 원래 첫 번째 궤도에 있던 거고 지금 제가 그러니까 선생님 요거죠. 하나, 둘, 셋, 4개. 우리 요런 게 바로 뭐예요? 공유 전자쌍이죠. 그 공유 전자쌍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공유 전자쌍은 4쌍이다? 맞았죠.
원자가 5원자 분자입니까? 예, 5원자 분자죠. 원자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총 5개. 5원자 분자도 맞고요. 단일 결합인가요? 네. 요렇게 전자쌍 하나가 결합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결합선 하나씩 그려서 이렇게 수소가 이렇게 예. 그래서 CH4의 분자 구조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결합도 맞습니다. 아, 그렇죠. 답은 몇 번일 것 같아요? 3번이죠? 3번. 금속 결합하는 물질이다. 금속 결합하는 물질들은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 뭐 철,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금속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들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번 문제도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10번 문제인가요? 10번 문제도 여러분들 선생님이 예전에 잠깐만 제가 수업한 거 오프라인에서 수업한 것만 계속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이제 제가 코로나가 빨리 끝나면 여러분들 빨리 만나서 과학은 원래 개념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문제풀이가 이제 문제풀이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죠. 네, 그래도 일단은 자 일단 문제를 빨리 익히시고 다시 오프라인 만나면 제가 다시 기본부터 다시 차근차근히 개념부터 다시 여러분들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무슨 반응? 화학 반응식을 나타낸 겁니다. 기억에 들어갈 게 뭘까요? 자, 화학 반응식을 쓸 때는요. 이쪽 좌변을 여기 우리가 무슨 물? 반응물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는 무슨 물? 생성물이라고 그래요. 그럼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갈 때 원자의 수는 변하지 않는다. 원자 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수소 원자가 2개인데 2개짜리가 몇 개예요? 3개니까 수소 원자 몇 개? 6개. 질소 원자 몇 개? 2개. 그러니까 NH3 나왔네요. 그럼 NH3 나오면 질소 원자가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얘를 2개니까 앞에다 2개를 만들어 주려면 앞에다가 2를 써주면 질소 원자 2개 되고 수소 원자도 6개가 돼서 딱 맞죠.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원자 수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2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번에는 이렇게 암모니아가 나왔다면 여러분들을 하나 더 꼭 기억해 둘게요.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물이죠, 물. 물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수소 기체랑, 누구 기체랑? 산소 기체랑 만나서 뭐가 만들어지죠? 뭐가 만들어져요? 물이 만들어집니다. 물을 어떻게 쓸까요? H2O. 그렇죠. H2O라고 쓰죠. 자, 여기서 끝나면 될까요? 아니죠. 좌변과 우변에 무슨 수를 맞추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원자의 개수를 맞추라고 그랬습니다. 그 원자 개수, 수소 원자 몇 개? 2개. 그쵸? 2개. 산소 원자 몇 개? 2개. 근데 여기는, 수소 원자 2개는 맞는데, 산소 원자 2개가 안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2 쓰면 안 되겠죠. 왜? 여기다 2를 쓰면, 그건 과산화수소가 되잖아요. 그럼 얘를, H2는 그대로 두고, 산소 원자가 2개가 되는 방법은, 요 앞에다가 2를 쓰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리고 쓰고 났더니, 수소가 몇 개가 됐어요? 4개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도 4개로 만들어주려면 앞에다가 2를 쓰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질소 화학 반응식과 물 화학 반응식은 여러분들 꼭 익히셔야 시험을 준비하는데 꼭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 2개는 꼭 잊지 마시고 꼭 체크해 두세요. 오케이? 그죠? 되셨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봅시다. 11번. 다음에 설명하는 물질의 구조 모형은 무엇입니까? 분자식이 탄소가 60개인 나노 물질이다. 오각형과 육각형이 형태로 이루어진 축구공 모양이다. 그래서 축구공 모양 뭐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답은 이제 1번이지만 혹시 2번, 3번, 4번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2번, 3번, 4번도 좀 이름 정도는 알아두시는데 요거는 탄소 나노 튜브라 그래요.
탄소 나노튜브라고. 3번 같은 경우는 무슨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흑연입니다. 흑연. 자, 흑연은 이렇게 층상 구조로 돼 있어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뭐라 할까요? 4번은 요건 여러분들이 좀 이름 정도 생소하지만 그래핀이라고 그러죠. 그래핀. 다 여기 있는 거 점점은 다 산소예요. 산소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그래서 요 그래핀은 요 흑연의 한 겹을 따서 이렇게 옮긴 거예요. 한 겹을 따서 이렇게 옮긴 거니까 어쨌든 요런 물질들이 지금 신소재 물질에 해당되는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름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핀 같은 경우는 얇고 투명해서 빛이 통과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니터에 어떤 디스플레이나 이렇게 휘는 디스플레이 같은 것들을 만드는 재료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1번도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거고요. 12번.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자, 다음에 설명하는 건 무엇입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무슨 에너지? 최소한의 에너지량, 심장 박동, 혈액순환, 체온 유지 등에 필요한 에너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먹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 몸은 계속 움직이죠. 심장도 뛰어야 되고 혈액순환도 해야 되고 그럴 때 꼭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뭐죠? 그때 에너지량을 우리 뭐라 그러죠?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초대사량 의미 정도만 좀 알아두시고 혈당량은 혈액 속에 녹아있는 그 포도당의 양을 말하겠죠. 그 혈당량을 조절해 주는 게 우리 그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요 문제는 답은 3번이 가장 적합한 답이겠죠. 그래서 12번은 간단하게 일단 넘어갈 거고요. 자, 이제 13번 볼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하나다. 이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뭐다? 아미노산이다. 오케이. 아미노산이다. 그럼 여러분, 아미노산을 기본 단위로 하는 물질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쵸? 여러분들 다 아는 물질이거든요. 단백질이죠. 단백질. 그래서 답은 단백질이고요. 녹말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녹말은 여러분들 포도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도당으로 되어 있고요. 단백질은 아미노산, 비타민은 그냥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물질들이에요. 비타민에는 수용성 비타민도 있고 지용성 비타민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만. 무기염료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에 있는 철, 우리 몸에 있는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다 무기염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묻는 문제는 아미노산 기본 단위를 가지고 있는 물질은 바로 단백질이고 이 단백질이 세포막을 구성합니다. 근데 단백질 하면 더 중요한 용어가 몇 개 나오죠. 꼭 기억하세요. 요거. 효소의 주성분이기도 하고요. 호르몬의 주성분이기도 합니다. 시험 문제는 이게 더 나와요. 효소, 호르몬의 주성분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물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물질이 또 단백질이죠. 그래서 단백질에 관련된 거 효소나 호르몬의 주성분입니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효소나 호르몬의 주성분이 바로 누구다? 단백질이다. 단백질은 뭐로 돼 있다? 아미노산으로 돼 있다. 녹말은 뭐로 돼 있다? 포도당으로 돼 있다. 그렇죠? 녹말의 그 큰 의미의 이름은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하죠. 탄수화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요거는 꼭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그래서 기본 단위까지도 알아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다음 문제 들어갈까요? 자, 또 세포가 나왔나요? 그림은 어떤 식물 세포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세포 호흡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 소기관은 뭘까요? 네, 이것도 여러분들 이거는 원리보다도 우리 생물학자들이 현미경을 통해서 찾아낸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이 사실을 뭐 하면 돼요? 어렵게 찾아낸 사실을 우리 익히면 되죠. 네. 근데 문제 볼까요? 무슨 호흡? 세포호흡으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 소기관. 네. 핵은 뭐 하죠? 핵은 세포의 모든 활동을 담당하는 아주 중앙센터입니다. 물론 이 안에 무슨 물질도 있어요? 유전 물질도 있어요.
엽록체는 뭐 하는 역할이에요? 엽록체 뭐 하는 역할? 아시죠? 광합성 하는 역할. 광합성은 누가 한다? 엽록체가 한다. 자, 세포막은 아까 뭐로 돼 있다? 아까 세포막은 뭐로 돼 있다? 단백질로 돼 있다. 단백질로 돼 있고, 세포막은 물질을 선택적으로 뭐 한다? 투과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세포막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답은 몇 번? 미토콘드리아죠. 미토콘드리아가 바로 무슨 호흡? 무슨 호흡? 세포 호흡이죠. 그래서 세포 호흡을 담당하는 거 답 몇 번? 3번.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러분들, 엽록체는 광합성이고,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엽록체는 여러분들이 완전한 화학식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광합성식 정도는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광합성은 어떻게 되죠? 누구랑? 물이랑 누구랑? 이산화탄소. 물이랑 이산화탄소가 만나서 뭐가 돼요? 뭐가 만나요? 뭘 만들어요? 포도당. 그렇지. 포도당. 그 다음 또 빨리 얘기해보자. 또 뭐죠? 산소. 오케이. 산소. 광합성은 식물들은요, 엽록체에서 뭘 받아요? 항상 태양빛을 받아서, 빛을 받아야 되겠죠? 빛을 받아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 그래서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식물들은 이렇게 포도당을 만들어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섭취를 해야 되고, 식물들은 자기 스스로 양분을 만듭니다. 어디에서? 엽록체에서.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체크해 두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 또 뭐, 혹시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요건 뭘까요? 요건 뭘까요? 요거 아는 사람? 그렇지. 이게 뭐예요? 이게 액포죠. 액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액포가 하는 역할이 뭘까? 노폐물 저장. 그렇지. 노폐물 저장.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 문제도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포 하나 더, 이게 죄송합니다.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일단 식물이잖아요. 식물이기 때문에 안이 세포막이면 여기 바깥이가 뭘까요? 얘가 바로 뭐야? 세포벽이죠. 그렇죠. 세포벽까지도 알아두시면 더 좋겠어. 그래서 식물과 동물 세포의 차이점. 식물 세포에는 뭐가 있다? 엽록체, 그 다음에 세포벽. 그 다음에 액포도 식물 세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포벽과 엽록체, 액포. 요거는 식물 세포에만 있는 거. 참고로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 문제인가요? 자, 계속 이제 생명 문제가 계속 나왔는데요. 자, 이제 15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정상세포와 구분되는 암세포의 특징은 뭘까요? 세포인데 핵이 없다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암세포는요, 핵이 커요. 다른 세포보다, 핵이 큽니다. 다른 세포보다 핵이 커서 좀 핵도 크고, 또 세포 형태가 좀 비정상적으로 커요. 그래서 세포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핵이 없을 수 없죠. 스스로 소멸해요? 세포가 스스로 소멸하면 우리 암에 걸리신 분들이 다 다시 완치되겠죠. 얘네들은 스스로 소멸하지 않고, 어느 적정한 세포 수가 많아져도 그거를 통제 능력이 없어서 계속 더 자기 증식을 하는 아주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소멸하는 것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세포가 다른 부위로 전이되지 않는다? 그쵸. 세포가요, 암세포는 혈관이나 림프를 통해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동하다가 어느 특정 부위에 앉아서 거기서 다시 또 새롭게 또 증식을 하죠. 그래서, 전이되지 않는다? 이것도 틀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계속 증식해요. 남 신경 안 쓰고 계속 증식합니다. 그리고 악성 종양을 형성하는 게 바로 암세포죠. 네.
여기서 암세포는 이 정도만 그냥 혈관이나 림프를 따라 움직인다는 거. 그 정도만 체크해 두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16번 할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뭘까요? 자, 문제 볼까요? 세균. 오케이, 콜. 세균을 죽이거나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 세균, 페니실린. 그럼 딱 나오면 뭐예요? 그렇죠. 항생제죠. 항생제. 최초, 거의 그 페니실린은 그 아주 유명한, 그쵸. 유명한 항생제죠. 어떻게 보면 최초의 항생제입니다. 최초의 항생제. 그래서 페니실린 그럼 항생제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 해열제는 뭐예요? 열을 낮추는 거. 소화제는 우리 소화시키는 제. 그쵸. 그걸 뭐 세균을 죽이고 생장을 억제하는 물질은 아니죠. 신경안전제도, 뭐죠? 그나 어떤 불안정한 마음을 환자 어떤 그런 막 불안정된 마음을 이렇게 안정시켜주는 물질이 있거든요. 그런 물질도 신경안정제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런 것들은 뭐 논리적인 거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이거 알고 아시면 네, 맞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해열제 그럼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해열제. 우리 교과서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해열제가 뭐죠?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 네. 항생제가 나왔으면 이번에는 아스피린도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16번 다음 설명 요것도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1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생물의 유전자를 삽입하여 만든 생물입니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만들어진 거는 유전자 변형 생물이죠. 답은 3번인데 어떤 생물에 있는 유전자를 다른 생물에 있는 유전자랑 융합을 시켜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기술이 바로 유전자 변형 기술입니다. 유전자 변형 생물이고요. 그 기술을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체스포 복제는 이 정도 좀 하나 정도 알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난자에다가요. 난자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가운데 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핵을 빼요. 핵을 빼서 여기다가 체세포를 집어넣습니다. 체세포 핵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복제하는 기술이 체세포 복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정도만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요것도 거의 뭐 문제 읽어보고 알면 맞는 문제일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몇 번? 18번인가요? 자, 그림은 생물의 단백질 합성 과정. 오케이. 단백질 합성 과정을 나타내는 물질입니다. 물질 가가 뭘까요? 이거 딱 보니까 무슨 나선이죠? 이중 나선으로 돼 있죠? 얘가 바로 뭐죠? DNA입니다. 얘가 RNA고요. 이게 되게 유명한, 이게 생명 중심 원리라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은 생명 중심 원리라고 그러는데 핵 안에서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RNA한테 전달해 줍니다. DNA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RNA한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걸 우리 두 글자로 뭐라 한다? 전사라고 합니다. 전사. 요 용어도 꼭 체크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이 RNA가 핵공을 통해 핵을 나와요. 핵을 나와서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이라는 데를 들어가요. 리보솜이라는 데를 들어가서 아까 가져온 정보를 번역해서 뭐를 만들죠?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네. 요 과정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전사는 어디서 일어난다? 핵에서. 번역은 어디서 일어난다?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에서. 그래서 단백질을 뭐 한다? 합성한다. 그래서 리보솜이 하는 역할이 뭐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이다. 오케이? 네.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나머지 뭐 지방산, 글리세롤, 지방산과 글리세롤을 합쳐서 우리는 이걸 두 개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중성지방이라 그래요. 네. 됐습니다. DNA, RNA. 여러분들, 참고로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DNA와 RNA의 차이점 금방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DNA와 RNA의 차이점. 당연히 무슨 나선? 이중 나선으로 돼 있다. 얘는 단일 나선으로 돼 있다. 그죠? 이중 나선, 단일 나선. 또 뭐 있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당, DNA가 가지고 있는 당이 디옥시리보스다. 디옥시리보스다. RNA는 그냥 리보스예요. 그리고 DNA가 하는 역할은 유전 정보를 뭐 하고 있어요? 유전 정보를 뭐 하고 있습니까? 저장하고 있죠. 그런데 RNA는요, 그 유전 정보를 뭐 해주죠? 전달해 줍니다. 전달해 주죠. 자, DNA가 가지고 있는 염기가 뭐가 있죠? 염기,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R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그래서 요 염기의 차이점까지도 알고 계시면 DNA와 RNA의 차이점도 알고 계시면 공부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하고 번역이 나올 정도면 이 정도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문제 들어갈게요. 네, 19번 문제네요. 제 말 너무 빨라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처음이라서 조절을 좀 잘 좀 할 텐데 아직은 조금. 네. 자, 그림과 같이 폭약으로 소규모 인공 지진을 일으켜 발생된 무슨 파? 지진파 관측을 통해 광물 자원을 탐사하는 방법입니다. 지진파를 우리가 보통 무슨 파라냐면요, 탄성파라래요. 그러니까 지진파는 여러분들 지진파는 매질이 있어야 돼요. 그 매질이 바로 뭐죠? 지각이죠. 지표겠죠. 지표. 그 매질이 있는 파를 우리가 보통 무슨 파라냐면 탄성파라죠. 다시 되돌아와서 여기서 그걸 관측해서 여기에 어떤 광물 자원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진파를 관측해서 광물 자원을 탐색하는 방법은 탐사입니다. 뭐 전기 탐사는 뭐 그냥 아까도 그냥 쉽게 말 그대로 여기다가 지각에다가 전기를 흘려보내겠죠. 전기를 흘려보내서 어떤 그 물질을 파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력 탐사는 자기장의 방향을 이렇게 측정합니다. 자기장의 방향을 측정해서 자기장의 방향과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해서 그 안에 있는 물질들이 자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 그것도 알아볼 수 있는 탐사가 바로 자력 탐사겠죠. 네, 됐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20번 들어갈까요? 문제 볼까요? 다음 설명에는 별의 진화 단계. 중력 수축하던 물질이 중심 핵에 부딪혀 폭발합니다. 금, 납, 우라늄 등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됩니다. 여기서 딱 힌트가 나왔죠.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별이 진화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요거 정도는 꼭 기억을 하고 계세요. 제일 먼저 별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별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했어요, 선생님이? 별은 어디서 만들어져? 예, 성운에서 만들어져요. 그렇지. 성운에서 만들어져. 그래서 성운에서 점점 이제 중력 수축 에너지로 인해서 무슨 별이 만들어져? 원시별이 만들어집니다. 자, 원시별. 자, 원시별에서 이제 드디어 어떤 그 핵 중심에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계열성이라는 별이 되죠. 자, 이 주계열성이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입니다. 지금 어디예요? 누구예요? 얘가 지금 누구예요? 태양입니다. 아, 지금 우리 태양이 지금 뭐다? 주계열성이다. 그쵸? 별의 일생을 여기서 한 몇 프로 보낸다? 약 90%를 보냅니다. 그럼 태양도 지금 여기서 90%를 보낼 건데, 태양이 여기서 한 50억을 썼대요. 지금 이제 태양의 수명이 50억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진화되는 단계가 두 갈래로 나눠지죠. 질량에 따라 나눠집니다. 태양보다 질량이 무거운 별, 무슨 거성? 초거성. 자, 초거성 다음에 무슨 폭발? 초신성 폭발. 오케이? 초신성 폭발 다음에 뭐가 돼요?
초신성 폭발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성자는 중성자 뭐예요? 중성자별. 그 다음에 무슨 홀? 무슨 홀? 블랙홀. 오케이. 그 다음에 초고성. 이거는 태양보다 질량이 무거운 별들이에요. 자, 밑에 태양과 비슷한 별은요. 무슨 거성? 무슨 거성? 적색 거성. 적색 거성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행성상성운, 그 다음에 백색 외성. 요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각각의 단계별로의 특징적인 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원시별은 중력 수축 에너지. 중력 수축 에너지가 주 에너지원이고요. 주 계열성은요,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주 에너지원이고요. 자, 초고성에서는요, 자, 적색거성은요, 헬륨이 뭐까지 만들어진다? 탄소까지 만들어지고요. 초고성은요, 헬륨이 철까지 만들어진 게 초고성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철보다 무거운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는 데가 바로 여기 초신성 폭발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몇 번이 될까요?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초신성 폭발,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요. 초신성 폭발 나왔으면 주계열성도 되게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주계열성.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주계열성의 에너지는 뭐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다. 초고성과 적색거성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뭐다? 질량이다. 질량이 무거운 별, 가벼운 별. 오케이? 그래서 초고성으로 가면 철까지. 아, 철이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마지막 원소입니다. 요거까지 이렇게 두 개 하시면 돼요. 요거 순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성운, 원시별, 주계열성, 그 다음에 초고성, 적색거성, 초신성 폭발. 요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그때 금, 납, 우라늄 등이 만들어집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태양의 마지막 모습이 누굴까요? 태양의 마지막 모습 무슨 외성? 백색 외성.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그래서 20번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21번. 다음은 그래프는 지구에서 외부 은하 A, B까지의 거리에 따르는, 자, 여기 또 거리에 따르는 무슨 속도? 후퇴 속도를 나타낸 겁니다. 이쪽이 거리고요. 이쪽이 후퇴 속도예요. A가 거리가 더 가깝고요. B가 더 거리가 더 멀어요. 그랬더니 속도가 A는 여기고 B의 속도는 여기죠. 아, 그러면 B의 속도가 더 빠른 거네요. 이렇게 그래프 해석할 수도 있죠. 그리고 B의 은하가 지구로부터 멀리 있다는 얘기죠. 기억. 후퇴 속도는 A가 B보다 빠른가요? 아니죠. B가 더 빠르네요.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지구와의 거리는 A가 B보다 멉니까? 아니죠. B가 더 멀죠. 그것도 아닙니다.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그렇죠.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릅니다. 디귿.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디귿이 바로 뭐죠? 거리가 먼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 이게 누가 말한 거야? 누가 말했죠? 이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무슨 법칙? 이게 허블 법칙이에요. 네. 즉 후퇴 속도는요. 거리에 뭐 합니까? 비례합니다.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합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허블의 법칙. 그리고 허블입니다. 요걸로 이제 우주가 빅뱅한다는 것도 알게 된 계기가 됐죠. 그래서 21번 그래프 해석하고 디귿이 허블의 허블 법칙을 나타내는 보기가 바로 디귿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어려운 거 나왔죠? 여러분들 많이 잊어버리고 많이 또 이렇게 하면 외울 게 많다고 생각하는 파트가 여기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이제 원리를 알면 훨씬 더 재밌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볼 수, 어저께가 초승달이 저녁에 서쪽 하늘에 보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지구주위를 공전하는 누구?
달을 나타낸 것입니다. A에서 D, 지구에서 중, 월이 뭐야? 달, 먹을 식, 그쵸? 달을 먹은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관측할 수 있는 달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월식은 누구 때문에 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달이 먹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 이렇게 먹은 것처럼 이렇게 푹 파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쵸? 어떻게, 누구 때문에 달이 이렇게 누가 먹은 것처럼 푹 파였을까요? 그쵸? 월식은 누구 때문에? 지구 그림자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지구 그림자가 생기는 위치가 어디일까요? 바로 무슨 달? 보름달이겠죠? 답은 몇 번? 4번. 그러니까 월식은 요 D에 있을 때가 우리가 이걸 뭐라 하죠? 망이라 그러죠? C에 있을 때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무슨 달? 상현달. 공전 방향입니다. 상현 다음에 무슨 망 다음에 무슨 현? 하현 다음에 뭐죠? 하현 다음에 요 있는 달이 뭐예요? 사기입니다. 자, 태양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태양에서 비칠 때 요 지구 그림자 때문에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이렇게 지구 그림자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달이 이렇게 누가 먹은 것처럼 이렇게 가려지죠. 그걸 월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월식이 그러면 일식은 뭘까요? 일식은 뭐야? 태양을 먹은 것처럼 보이는 거. 지구에서 달 때문에 태양이 안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뭐야? 사귈 때가 일식이 보일 수 있고 망일 때가 월식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됐죠. 그래서 일식과 월식도 문제 자주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 제가 어저께 봤던 달이 제가 초승달, 서쪽 하늘의 초승달을 봤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초승달이 B하고 C 사이죠? B하고 C 사이에서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초승달이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예, 그렇죠. 초승달은 이렇게 오른쪽이죠. 금음달은요? 금음달은 이렇게 여기서 보이죠? 금음달은 A와 B 사이에 이렇게. 그래서 초승달, 금음달도 여러분들 꼭 좀 알아두세요. 초승달은 초저녁에 보이고요. 금음달은 언제 보여요? 새벽에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순서도 알아두셔야 돼요. 삭담에 누구예요? 삭담에 초승달 다음에 상현 다음에 망 다음에 하현 다음에 뭐죠? 금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달이 지구를 뭐하기 때문에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됐습니다. 월식은 망일 때, 일식 사귈 때. 이렇게 그 식자가 먹을 식자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2번 문제도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자, 이제 23번. 이제 3문제 남았네요. 3문제. 23번 문제. 23번 문제 볼까요? 자, 지구 대기순환입니다. 네, 이것도 어렵죠? 이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구 대기순환입니다. 지표면에 부는 바람을 나타낸 것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 바람이 왜 부는지를, 이제 이런 바람을 왜 부는지는 이제 나중에 다시 우리 오프라인에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일단은 이 바람 이름부터 좀 알아보실까요? 이 바람 A, 무슨 풍? 극동풍입니다. 여러분들, 풍향은 불어오는 쪽을 향합니다. 그래서 동쪽인데, 이렇게 사방이가 있죠?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고, 여기가 남이고, 북이죠. 지금 이렇게 불잖아요. 극동풍입니다. 서쪽에서 불어가죠. 서쪽에서 이렇게 불어가죠. 얘가 B가 무슨 풍? 편서풍. 이 편자가 무슨 편자? 치우칠 편자. 그죠?
자, 요거는 뭐죠? 요거는 우리가 많이 무역풍이라고 해요. 무역풍. 진짜로 옛날에 무역했던 사람들이 많이 썼던 바람이라 가지고 무역풍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 볼까요? 옳은 거를 골라냈죠? 기억. A는 적도지방에서 부는 바람이다. A가 여기 적도 아니고 여기는 극지방이죠? 적도지방이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는 편서풍으로 우리나라의 황사현상을 영향을 줍니다. 딩동댕. 그쵸? 편서풍, 황사. 그러니까 중국에서 부는 바람이, 중국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서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과 가을에 황사가 많이 일어나죠. C는요, 극지방이 아니라 무슨 지방이에요? 적도지방으로 부는 바람이죠. 그래서 이거 다 틀린 말. 답은 몇 번? 니은만 되죠? 답은 2번. 그래서 요거 극동풍이 왜 불고 편서풍이 왜 불고 무역풍이 왜 부는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그건 좀 참고로 좀 기억해 두시면 하나만 좀 설명하고 넘어갈까요? 여기 옆에서 보면요. 적도지방에서는 옆에서 본 거라고 생각하세요. 적도지방에서는 공기가 상승하겠죠? 공기가 상승하다가, 왜? 적도지방에는 온도가 높죠? 태양의 고도가 높아서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흘러가다가 위로 올라가다가 냉각 차가워지면 다시 아래로 뭐 하죠? 아래로 내려갑니다. 하강기류가 만들어지죠. 중위도 지방은 하강기류가 만들어지고요. 적도 지방에는 상승기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상승기류가 많이 만들어지는 곳에 구름도 많아요. 어쨌든 요 적도에 여기 30도방에서 하강하던 바람이 지표면에 만나서 이쪽으로 올라가고 하나는 이렇게 내려가죠. 요 올라가는 게 요거고 내려오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분다.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번도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풍향은 뭐라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 동풍 불은 뭐예요? 동쪽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서풍은요? 서쪽에서 부는 바람. 그쵸?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번 문제. 24번 문제죠? 자, 다음은 대기권 기체 분포의 기체 무슨 비? 부피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의 뭐에 호흡되는 거? 호흡에 이용되는 거. 기체는 누구예요? 호흡에 이용되는 기체는 누굴까요? A는 누굴까요? O2죠. 산소죠. 78%는 누구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질소. 오케이. 그래서 답은 산소 2번이 되겠죠. 질소 기체 어떻게 쓴다고 했어요? 질소 기체 N2O. 아르곤 어떻게 써요? AR. 이산화탄소 어떻게 써요? CO2. 분자식도 꼭 좀 알아두세요. 분자식도. 그래서 24번 문제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퍼센트까지 외울 필요는 없으신데 어쨌든 산소가 한 20% 정도 된다 정도만 알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문제죠? 대망의 마지막 문제. 25번 문제입니다. 태양계 행성을 몇 가지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구형 행성은 누구니? 라고 물어봤죠? 지구의 행성. 지구의 행성 누구 있습니까? 빨리 얘기해 볼까요? 그렇죠. 금성. 수성부터 얘기할까요? 네. 지구형 행성은 누구? 수성, 금성, 지구, 누구? 화성. 요게 지구형 행성이죠. 그 지구형 행성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딱딱한 뭐로 되어 있어요? 암석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딱딱한 암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밀도가 클까요? 작을까요? 밀도가 크죠. 여기서 A, B, C, D에서 밀도가 제일 큰 놈 누구? 5.5 A네요. 선생님 그러면요. 목성형은요? 목성형은 대부분 다 뭐로 존재하죠? 기체로 존재합니다. 기체로 존재한 놈들은 밀도가 되게 작죠. 밀도가 작습니다. 밀도가 작으니까 여기서 밀도가 작은 거 1.3, 0.7, 1.6 다 수소, 헬륨, 수소, 헬륨, 수소, 헬륨. B, C, D가 바로 목성형 행성이고 A만 지구형 행성이네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25번까지
여러분들 문제를 쭉 풀어봤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하고 오프라인에서 한 것보다는 좀 부족했죠. 그리고 또 시간 안에 25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는 거. 여러분들한테 질문도 못 받고 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좀 더 많이 못했던 부분도 있어서 아쉽지만 일단은 문제 풀이는 요 정도만 하셔도 되고 2회 문제도 제가 좀 더 준비를 더 잘해서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준비를 해오겠습니다. 혹시 어려우신 부분 있으면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 있으시면 그 선생님한테 우리 그 담당 선생님한테 문자를 주시거나 그러면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상세히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속에 답이 있는 문제가 많았고요. 그리고 또 알면 맞고 모르면 틀리는 문제? 이런 말들. 그러니까 과학인데 과학은요, 원리를 알아도 틀릴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건 내가 공부해서 알고 있으면 맞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잡한 원리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이론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드시더라도 집중,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죠? 집중 잘 하시고 끝까지 잘 유지하셔서 좋은 성적 내시고 다음 그 2회 문제 풀이 때도 다시 더 좋은 모습으로 그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